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와, 적이 서울 부근에 집결조차 못하도록 야포 400문을 쭉 세워놓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타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지.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성민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기 문찬열. 황놈이 이런 장난 썰렁하거든. 황놈이.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J 씨는 아스트로 메인 보컬이시고 또 솔로 가수, 뮤지컬 배우로 아주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음악방송에서 1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뭔가 제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와, 성민 씨는 모델로 데뷔해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고 시상식이나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싶어요. 만약에 성민 씨의 업적을 기리는 상이 나와서 후배들이 그 상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성민 상의 수상자는 바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한성민상이요? 생각만으로도 저는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MJ상이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아, 없어요? 네, 다 그쵸. 뭔가 생각만으로도 약간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거니까 뭔가 좋은 상이네요. 언젠가 MJ 상이 또 네네. 만들어질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본인의 이름을 딴 상이 있는데요. 1992년부터 매년 시상식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요. 그러겠죠? 수상자 리스트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누구시죠?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인물 중에는 지미 카터와 조지 부시 부자가 있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상을 받았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요. 그럼 혹시 조국에 헌신한 정치인들에게 주는 상인가요? 더 들어보세요. 수상자 리스트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기업인들도 있고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과 6.25 전쟁 참전용사협회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이 사람들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로 BTS입니다. 그 BTS 선배님도요? 네. 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주는 상인가요? 이 상은 바로 한미 관계 증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에요. 이 상이 어떤 분의 이름을 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도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를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MJ 씨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의 동상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누군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저 이 동상 진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교정에서. 벤플리트 장군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임스 엘워드 벤플리트 장군이에요. 벤플리트 상은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상이에요.
저한텐 생소한 이름인데 본인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됐고 수상자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벤플리트 장군님이 한미 관계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벤플리트 장군님이 육군사관학교 발전에 기여하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MJ 씨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됐는데요. 왜요? 바로 중공군의 5차 대공세 때문이었습니다. 4월부터 무려 7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아, 70만 명이요? 제대로 그냥 작정을 했던 거네요. 이 중공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서울을 다시 빼앗는 거였어요. 혹시 6.25 전쟁 중에 서울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적에게 서울을 빼앗겼는데 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거기서 2번을 더해서 총 4번이었습니다.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는데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뺏기고 이후에 아군이 반격에 성공해서 1951년 3월 16일에 서울을 재탈환하죠. 주도권 싸움인 거죠? 수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공군은 서울을 다시 빼앗아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거군요. 네.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중공군을 보고 일부 참모는 철수를 건의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때 참모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벤 플리트 장군의 대답은 과연 뭐였을까요? 글쎄요.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와, 정말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벤 플리트 장군은 이례적인 결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포탄을 대량으로 퍼붓는 전술이었습니다. 적이 서울 부근에 집결조차 못하도록 대량으로 포격을 가해서 사전에 적을 제압한다는 거였죠. 그러면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벤 플리트 장군의 지휘 아래 아군은 서울 광화문에서 마포 한강변까지 야포 400문을 쭉 세워놓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발사된 포탄이 4만 발이 넘었는데요. 하루 동안에 12,000발의 화력을 퍼부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하루 동안 쓴 돈이 무려 5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50억이요? 이 집중 포격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쉴 새 없이 포탄이 날아드니까 중공군이 서울 근처에 얼씬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겁을 먹은 거네요. 그렇죠. 이 집중 포격은 벤 플리트 포격으로 불렸는데요. 이 벤 플리트 포격으로 당시 주춤하고 있던 전선을 38도선 북쪽으로 끌어올리기까지 했어요. 와, 아니, 우리 땅을 넓혀주기까지 하셨네요. 벤 플리트 장군은 공적을 인정받아서 미 육군대장으로 진급했고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 1계급 특진의 최고 무공훈장까지.
네. 미 의회에서는 벤플리트 장군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도 공적을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하려고 했군요. 미 의회에 출석시켜서 질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요? 미국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벤플리트 장군이 사용한 탄약량이 미 육군 규정 기준량의 5배를 초과했거든요. 미국의 규정까지 어기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네요. 근데 만약에 벤플리트 장군이 화력을 아껴서 규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공군에게 우리 서울을 다시 내줬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위기에 빠졌을 수 있죠.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군이 대규모 공세로 전선을 평양 원산까지 밀어붙인다면 전선을 조금 더 북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1951년 7월부터는 휴전협상이 진행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전장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되는데요. 대규모 공세 대신에 38도선 인근에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게 되죠. 휴전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휴전협상이 진행된다는 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머지않아서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벤플리트는 그때를 대비해서 국군의 내부 전투력을 증강시키기로 합니다. 국군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제일 먼저 손을 댄 건 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과 교육이었습니다. 미군 훈련관들이 일일이 감독하는 가운데 개인 화기 훈련에서부터 분대, 소대, 중대 훈련을 거쳐 대대 테스트까지 9주 동안 강도 높게 실시됐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장병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와, 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병과학교에 국군 장교들을 유학 보내고 제주도와 논산에 신병훈련소를 설치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 육군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잘 훈련된 초급 장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4년제로 개편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사위들을 총동원해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규정과 법규를 비롯해 교육 과정, 군사 훈련 내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너무 존경스럽네요. 어떻게 타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지. 그렇죠. 벤플리트 장군의 노력 덕분에 1951년에 10개 사단에 불과했던 국군을 2년 만에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니, 당시 우리 국군 장병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1954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엔 벤플리트 장군에 대한 우리 국군의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미군 지휘관들은 이름만 거론한 반면에 벤플리트 장군에 대해선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국군의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을 1952년, 놀라운 인물이 6.25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바로 벤플리트의 외아들인 벤플리트의 외아들인 지미 플리트 공군 중이었습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미 플리트 중위가 자원에서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에서 복무를 마친 상황이라 해외 근무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미 플리트 중위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입니다. 성민 씨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 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을 보탤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위급한 상황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국가로부터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지미 올림. 지미 플리트 중위가 왜 자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는지 아시겠죠?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께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을 것 같고요.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경 지미 플리트 중위에게 부여된 임무는 B-26 폭격기를 몰고 적지에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거였어요. 전쟁 중인데 적지에 들어간다고요? 너무 위험한 임무네요. 그렇죠. 3시 30분쯤 됐을 때 지미 중위는 레이더 교신을 했는데요. 기상이 안 좋아서 주 표적을 타격할 수 없으니 예비 표적을 선정해 달란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왜요? 이게 끝인 거예요? 지미의 폭격기가 실종됐습니다. 다음날 보고를 받은 아버지 벤 플리트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실종된 지미 플리트 중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이 시작됐지만 지미를 찾는 일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수색 작전을 그만두자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색 작전을 그만두라고요? 누가요? 바로 아버지 벤 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지휘관으로서 임무가 너무 막중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고도 슬픈 내색을 못 하셨던 거 아닐까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벤 플리트 장군은 아들을 잃고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부대 지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이 말씀하신 벗이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1953년 1월에 벤 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임기를 끝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벤 플리트 장군과 우리나라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아무리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고 해도 아들을 잃은 곳이잖아요. 저라면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났던 벤 플리트 장군은 1953년 7월에 미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I'm appearing here tonight on behalf of the American Korean Foundation Fund's $5 million emergency drive to help the Korean people. This money is needed more now than ever to help those poor people. A gallant race who has given everything in the past 3 years to victory.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국 방송에 나가서까지 기금 모금을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퇴역한 이후에도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주택, 정유사업, 목장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까 벤 플리트상 기억하시죠? 네. 이 상은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한미 친선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넘어선 인류애적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장군님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도우셨네요. 벤 플리트 장군이 타계한 해인 1992년에 제정된 그의 이름을 딴 상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고귀한 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벤 플리트 장군의 사랑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벤 플리트 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벤 플리트와 지미 플리트 부자는 2023년에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아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6.25 전쟁 10대 영웅에 등극하기도 했어요. 군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헌신을 보여준 벤 플리트 장군과 지미 플리트 중위. 그들이 몸소 보여준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Killed there. I see. And he went down in the Incheon Sea, and the body has never been recovered. And if recovered, I would leave the body in Korea, because that's where he gave his life freedom.